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번 무디스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자, 과연 세계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S&P와 피치는 이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에서 한 단계 낮춘 상태고요. 무디스까지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그 어디에서도 최고 등급은 아닌데 이유를 되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상당수 시청자분들은 아니 미국이 패권국인데 최고 등급이 아니야? 왜 낮춘 겁니까? 결론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겠죠. 네. 뭐 사실은 당연히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전 세계 그 소위 신용 평가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무디스 이렇게 세 군데인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넘어져. 무디스 넘어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았던 무디스마저도 이제 최고 등급에서 미국을 끌어내렸는데요. 이제 사실은 예상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사실은 이대로 지금 그 당시에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한참 대선 맞아요. 경쟁을 하고 있을 때였죠. 둘 누가 나와도 이대로 가면 사실은 미국의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신용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해왔었고 이것을 이번 5월 16일 지난주 금요일 날 본격적으로 낮춘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고쳐졌다 이렇게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무디스가 왜 신용등급을 강등했나 몇 가지 사안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연방 부채가 10년간 급격히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또 지출 대비 감세, 이제 이건 또 트럼프가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금리 상승, 뭐 다양한 이유인데 역시 하나하나가 좀 크리티컬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를 보시면 또 사실 연도가 좀 다른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2011년도에 8월 1일에 강등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한참 거의 10년, 12년이 지나서 재작년이었죠. 지금 나오네요. 피치가 2023년도 8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2년 전에 피치에서 낮췄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5월에 이제 무디스가 낮췄는데 다 이유는 똑같네요. 예, 이유는 똑같은데 그 사이 한 번도 안 바뀐 겁니다. 근데 2021년 8월 때는 아까 봤던 우리가 GDP 대비 그 미국의 공공부채 규모가 한 92% 됐었고요. 2023년도에는 119%, 이번 무디스 때는 122% 정도.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좀 높아졌었다라는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결국은 지난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2011년도 강등 이후에 거의 5년이 넘게 흘렀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무디스가 강등한 가장 큰 원인이고 작년에 사실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뭔가 정부가 예산을 쓰겠다고 예산을 승인을 받잖아요, 의회에서. 그거 안에서 단일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뭐냐?
그것이 이자입니다. 국방비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최고의 그러한 비용은 이자 비용이 3.1%로 나왔고요. 국방비가 3%. 이것이 무디스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0년 후에는 이것이 6%를 넘어갈 거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빚이 빚을 낳는 아마 이제 상당히 소위 카드 돌려막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들 고생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은 결국은 빚이 빚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보면 미국이 그러한 정말로 지금 악순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무디스의 마지막 경고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GDP 대비 그 부채에 있는 항목들을 보면 정말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개선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처음 2011년대를 가보면 그나마 이때가 좋았었네요. 93%. 그런데 지금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22%입니다. 5경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저 세 번째입니다, 대표님. 보면 2011년에는 요동을 쳤어요. 아주 네.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S&P 500 항목, 저게 이제 증시인데 2023년에도 하락은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너무나 조용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과거 두 번의 2011년과 23년의 경험에서는 다 결국은 V자 반등을 이뤄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 소위 깜짝 놀라갖고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 팔아 제꼈는데 그러고 나는 거 보니까 두세 달 후에는 다시 슬금슬금 하더니 나중에 다 회복하고 오히려 우상향하더라라는 그러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강하게 오히려 무디스의 신용 강등했던 그 시점에 강하게 이제 매수 저가 매수를 들어왔는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때하고 과거의 두 번의 경험과 이번이 상황이 많이 다르다. 가장 큰 다른 점이 첫 번째로는 당시에는 국채 금리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두 번 다. 오히려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인들이 당시엔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더 사러 들어왔어요. 아, 예. 예. 2021년에는 그 당시에 유럽 부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그렇다고 돈을 빌려줄 수 있어서 차라리 미국에 돈을 빌려줘. 그것이 미국 국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네. 23년에는 사실 걱정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고요. 그때는 왜냐하면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낮출지도 몰라라는 기대감도. 그 사건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주식이 화랑이었어요. 예. AI 투자, 미국의 AI 투자,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에 또 사실은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오히려 역 V자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예. 특히 장기 금리가 30년물이 5% 한번 넘어섰다가 근방에 있고 10년물이 4.5% 근방에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 자산을 팔아제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 두 번과 이번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부채에 대해서 걱정이 다 같이 커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채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아주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미국의 빚이 작년까지만 해도 4경 원, 그래서 뭐 4경을 헤맨다 이랬는데 5경 원이 넘었습니다. 야, 이 정도로 빚이 많았나 하실 텐데 대표님 36조 달러요? 이렇게 되면 이자 내는 돈도 만만치 않고 이걸 뭐 거의 못 갚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현재 국가 부채 얘기 한번 해보죠. 맞습니다. 사실 36조 어마어마하죠. 6조 달러입니다. 예, 36조 달러. 예. GDP 대기 122%고 이 속도로 가다 보면 10년 후에는 160%가 넘어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이 뭐가 문제냐면 예. 이전까지는 최근 3년간은 미국의 성장률이 되게 좋았어요. 전 세계에서 탑급이었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물가도 올랐지만 실질 GDP 성장률이 높아서 지금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성장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문제 없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을 충분히 막 상승해서 많이 계속 월급 올라서 많이 받으면 내가 씀씀이 좀 해프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남길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이 뭐냐면 아까 10년물 금리가 4.5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GDP, 실질 GDP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가 2.5% 내외니까 합치면 4.5.
딱 둘이 비슷해요. 네. 여기에서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좀만 더 떨어지면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빚을 엄청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미국의 성장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지금 그 부채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 아니, 이미 많이 빌리고 있는데 또 더 빌린다고요? 더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이때 지출을 줄이는 것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그게 표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지금 감세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 감세뿐만 아니라 씀씀이를 줄여달라고 했는데 줄이지 못하는 것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국채 시장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채 금리가 두 번의 강등 때와는 다르게 떨어지기는커녕 올랐다. 누가 지금 미 국채를 오히려 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채권 작용단이라는, 참 이게 이제 음모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실체가 없지만 마치 똑똑한 어떤 세력이 이거 문제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마치 투입이 돼서 경종을 울린다, 그런 건데요. 이 채권 작용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고,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 미국의 국채 가치가 채권 작용단이 나올 만큼 위태로운 수준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4월 초순에 한번 봤었죠. 네. 미국의 트럼프가 상호 관세 발표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트럼프를 사실 물러서게 만들었던 그 현상을 금리 폭등. 예. 네. 그 현상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금리가 폭등해서 정부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 정부에는 원래 경찰과 군 사력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제외한 자경단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지켜내는 거를 자경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현상을 의인화해서 말한 것.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그 소위 정부나 그 정치인들이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 현상을 채권 자경단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 차리게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집단. 예. 근데 특정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 나의 부를 지키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 마치 정부와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것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채권 자경단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1980년대 후반에 한번 사실은 크게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버지 부시 때하고 클린턴 때 서로 합의하에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지출을 줄이면서 최초로 미국의 부채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던 게 그 당시다. 지금이 그래서 채권 자경단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나타난 거. 역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 부채의 30%를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데 주로 예. 유럽, 중국, 일본, 대만, 뭐 우리나라 다 들고 있죠. 예. 이들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갖고 있는 게 불안해지잖아요. 예. 그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국채의 매력이 계속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채권 자경단이 출몰할 수 있는 빌미를 미국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그러니까 미 국채를 사기는커녕 막 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미 정부가 정신도 좀 차리고요. 오히려 지출도 줄이고 세금도 더 걷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또 가혹하게 매겨가지고 그 돈으로 재정 적자라든가 국회 부채를 좀 해결하려는 이런 좀 상황이 묘해지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예, 트럼프의 원래 계획이 관세를 활용하는 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을 갖고 오는데 그 용도로 쓰고, 아니면 신규 세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지금 예. 마지막이 이제 외교 협상용 카드라고 해서 그랬는데, 두 번째 실제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의회를 설득하는 소위 그 예산 매파들을 설득하는 한 수단으로 우리 관세 수입 앞으로 많이 늘어날까 너무 걱정하지 마. 감세해도 그거를 웬만큼 관세로 메꿀 수 있어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이라도 상호 관세를 공격적으로 매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한번 해봤더니 상호관세를 세게 매겼더니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좀 걱정이 생기고 금리가 폭등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의회를 트럼프가 전격 방문하면서 좋게는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고 거꾸로는 내년 중간선거 때 재미없어라고 사실은 약간의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중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의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 대표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트럼프는 믿어라 자기가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데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만. 뭐 사실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연준이 도와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연준이 좀 급등하면 좀 받아주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연준에서의 지금 스탠스를 보면은 최근에 물가가 지연돼서 나타날 거다.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7, 8월 달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9월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거의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 연준 의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봐야 되는데 뭐 미국이 안 흔들리니까 우리도 오늘 현재 1% 넘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 갖게 될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실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자체로는 여기서 만약에 30년물이 5% 뚫고 올라가고 한 번 더 가면 사실은 4.5인 10년물 금리가 사실 5%를 뚫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글로벌 유동성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 썩 좋은 건 아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고 다만 이 흐름은 뭐가 장기적으로 잡히냐면 달러 약세가 잡힙니다. 그 얘기는 미국에 투자하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유럽이나 신흥국인 중국, 우리나라 같은 데로 좀 더 들어올 확률이 높아져서 긴 호흡으로 보면 미국의 달러 약세의 흐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강등 사태에서 승자는 누구였느냐? 금과 코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코인 분석은 차후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좀 주춤하나 싶더니 이때다 하고 다시 또 랠리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전 세계에서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가장 오래된 자산이 금입니다. 5,000년이 넘거든요. 사실은 금과 은이 하던 그런 가치 저장 수단을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한 것이 피아트, 결국은 종이 화폐들이 그 다음에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사이에 과거에는 영국의 파운드, 지금은 그게 한 120년 이상 치렀고 지금 80년 이상을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지금 미국의 달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한 80년 패권을 갖고 있지만 지금 돈 쓰는 걸 봐갖고는 야 이거 미국의 그러한 재정 여력을 믿을 수 있겠어라는 불안 때문에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금의 상승 궤적은 정확히 미국의 부채의 상승 궤적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이 간다면 적어도 금의 가격이 좀 작년 워낙 급등을 해갖고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금이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적어도 횡보 내지는 우상향할 가능성도 우리가 계속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투자은행들 보면은 4,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를 온스당입니다, 여러분.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연말까지로 보겠습니다. 올해 한 금값 어느 정도까지 상승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이 속도로 그대로 정말 밀어붙이면 충분히 4,000달러도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소위 이제 골드버그라 그래갖고 금을 워낙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에 올라왔던 속도로 결국 가면은 어느 시점인가 16,000달러까지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방만하게 돈을 마구마구 쓴다는 겁니다. 근데 대전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권 자경단이 나타나면 미국이 정신을 안 차리고 싶어도 안 차릴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이
그때는 한번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예. 채권 자경단의 출몰 여부가 금 가격하고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반대로 말이어서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요. 금은 계속 갈 수밖에 또 없다는 뜻 아니에요? 충분히 중국도 사실은 지난달 보니까 또 다시 엄청 샀더라고요. 예,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실물금을.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미국 달러 패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은 적어도 각국에 물론 이걸 샀다 팔았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보험 측면으로도 그렇죠.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무디스의 미국의 국가신용 강등 사태 때 눈에 띄는 변화, 이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약세가 아주 확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1380원대까지 내려왔고, 대표님 지금 우리 환율에 대한 문제는 한미 이 관세 협상에 환율이 들어간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약달러 갈 테니까 원화 강세를 인위적으로 가라. 그것과 이게 겹치면서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지금 원화 강세 예측하는 분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관세 협상의 중요한 소위 아젠다냐? 네. 냉정하게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환 시장 자체가 미국의 달러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원화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만드는 거에 대한 걱정은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원화를 강세를 강제로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화처럼, 그렇죠. 플라자 합의처럼. 유로와 네. 엔화, 위안화 같은 네. 데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큰 아젠다는 아니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의 흐름은 그 네. 관세 협상 때문이 아니고 대만 달러와 동조화가 일어나면서 대만이 과도하게 갖고 있는 미국 자산에 관련된 달러 약세를 해지하기 위해서 원화에 대한 그러한 그 해지 대행으로 소위 플락시 해지라고 하죠. 이런 일을 쓰는 용도로 우리가 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의 흐름을 보시려면 대만 달러의 흐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대만 달러를 미국이 시켰다, 트럼프가 시켰다, 좀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 협상 사이에서.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아시아 통화의 인위적 강세는 뭐 대만 달러, 우리 달러 다 우리 원화 다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1380원대인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만은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달라서 대만은 지금 GDP가 8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갖고 있는 소위 미국 달러 채권이 1조 4천 너무 많죠. 두 배나 됩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만 내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넘실거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많고 성장률도 미국보다 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무조건 강세로 간다라는 데 배팅하기는 조금은 이른 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밴드상 한 1380원대가 지금 상황 정도가 좀 적정하다. 뭐 1,350원에서 50원. 1,450원 사이에서 왔다 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당국에서요.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결국은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해야 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말씀드린 대로 대만의 수요 때문에 강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 경제 성장률이 미국을 다시 넘어서고 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야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내수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원화 강세는 또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될 필요도 있다. 맞습니다. 예, 이런 조언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